안녕하세요. 인체 구조화 기능 전경진입니다. 자, 오늘 기초 해부 생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벌써 18번째 강의고 오늘로써 해부 생리 1회 독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현강을 위해서 연습 삼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던 것이 벌써 차츰차츰 구독자분들도 생기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듣는다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특히 학원 학생들이 집에 가서 복습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게 제가 힘이 나서 이렇게 끝까지 강의를 업로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현강에 가깝게 진행하느라고 교과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다루느라고 아마 강의가 좀 길고 지루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 목표는 다른 과목들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전 과목을 다 올리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최대한 현강에 가깝게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아마 요약 강의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제 스스로 막 그냥 힘이 나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자, 오늘 18강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실게요. 자, 저는 은하 출판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14단원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 자, 먼저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촉각이나 온도나 통증 및 고유 수용체와 같은 감각을 일반 감각이라고 하고 이 수용기는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고 특히나 피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우리 피부 감각을 일반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13단원에서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그때 일반 감각을 다룬 거고 오늘 시간에는 이번에 보시면 후각, 미각, 시각, 청각이나 평형을 유지하는 감각을 특수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 감각을 맡고 있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시각, 청각, 평형은요 고도로 특수화된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고 주로 머리 일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죠. 후각은 어디에? 코, 미각은 혀, 시각은 눈, 청각과 평경은 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 혀, 눈, 귀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특수감각기관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후각기관 됩니다. 우리가 냄새 맡는 거, 코로 냄새를 맡게 되죠. 그래서 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냄새를 맡는 곳은 비강 상부에 있는 후부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니까 이해하기 힘든데 그림으로 보실게요. 자, 비강은 코 속에 있는 공간을 말하죠. 비강의 상부, 그죠? 비강 천정 부분 말합니다. 후부라고 했어요. 냄새를 맡는 후신경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에 후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점막에 비강 상부에 있는 점막에 후각세포도 있고 후각세포를 지지하는 지지세포도 있습니다. 자, 후각세포에는 여러 개의 후각선모가 있고 이것이 후각의 수용을 맡고 있다 했습니다. 후각선모예요. 선모. 털 같은 선모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 후각 상피를 보시면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제 우리 아래쪽으로 코에 화학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후세포가 있잖아요. 후세포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후세포에서 우리 화학 물질을 받아들이면서 이 후세포를 통해서 후신경에 전달이 되고 후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는 거죠. 대뇌가 저기 있겠죠. 머리 뒤쪽에. 대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은 후세포를 지지해주는 지지세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체 자극이 필요해요. 우리 코로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휘발성 물질, 기체로 인한 자극이 필요하고 그것이 후각 선모에 다다라서 후각 신경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대뇌의 측두엽이 후각 중추가 됩니다. 측두엽입니다. 측두엽, 대뇌의 측두엽이 후각 중추가 된다. 자, 한 가지 냄새는 수능이 빨라 지속적으로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선택적 필요로 한다. 우리 냄새를 한 가지만 계속 맡다 보면 그 냄새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게 후각신경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래서 인종적으로 특히 나는 냄새 있죠. 저희는 항상 늘상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한국인의 냄새가 나지 않지만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우리나라의 근로자분들도 들어오시고 외국인들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은 당신들의 냄새를 본인들은 인지를 하지 못해요. 늘 맡고 있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후각이 무뎌져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채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제 후각은 아주 민감한데 계속적으로 그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에 관해서는 그게 무뎌지는데 그걸 선택적 피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른 냄새는 또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채취는 맡을 수 없는 것은 나의 채취에 대해서 그게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후각이. 그리고 입냄새라든지 냄새가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신의 냄새를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맡았기 때문에 그 냄새에 대해서 무뎌져서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약간이 아니고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냄새 후각은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감성이 엄청 계속 맡고 있으면 그 냄새에 대해서 무뎌진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너무 반복해서 했나요? 이해 가셨죠? 자,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후각 수용체인데요. 후각 수용체들은 코 속 비강 천정 주위에 후각 점막에 약 1000만 개에서 2000만 개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후각기관 다시 정리해보면 후각기관은 비강 상부에 있는 후부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고 후각세포가 있다는 거죠. 이 후각세포가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의 측두엽까지 전달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냄새에 대해서 수능이 빨라서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으면 선택적 피로라고 해서 그 냄새에 대해서 무뎌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후각 기관에 대해서 보셨어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미각기관이에요. 특수감각기관 중에 미각기관 봅니다. 미각기관은 141페이지 아래쪽부터 있습니다. 미각기관, 혀 되겠죠. 우리 미각을 담당하는 곳은 혀입니다. 혀의 표면에 산재되어 있는 미뢰라는 곳에서 미각이 이루어진다. 미각 활동이 이루어진다. 미뢰는 우리나라 말로는 맛봉오리라고 합니다. 맛봉오리라는 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한글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혀의 표면에 있는 미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미뢰에는요 미각세포와 지지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우리 후각기관 보셨을 때 후각세포와 지지세포가 있었잖아요. 우리 미각기관도 마찬가지로 미각세포와 지지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20개의 미각세포가 모여서 꽃봉오리나 술통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미뢰, 맛봉오리라고 하는 거죠. 자, 혀의 표면에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교통이 된다고 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요. 맛봉오리 이게 표면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구멍으로 화학 물질이 들어가면 그 미각세포가 맛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미각세포의 끝에는 가는 털이 나 있어요. 우리 코 끝에도 후각 선모가 있었죠. 가는 털이 나 있어가지고 우리 미각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혀에는 미뢰가 약 1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미뢰가 1만 개 정도 있다. 이 1만 개 정도 되는 미뢰, 각각 미뢰 안에는 20개씩의 미각세포도 모여 있다. 그러니까 미각세포는 엄청 더 많다. 자, 미각세포의 하단에는 미각을 맡는 신경의 수상돌기와 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수상돌기가 뭡니까? 우리 신경세포 배울 때 우리 자극을 수용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경세포에서. 그러니까 미각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미각세포와 미각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자, 혀의 앞쪽 3분의 2는 안면신경이, 뒤쪽 3분의 1은 설인신경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경 파트에서 12쌍의 말초신경, 뇌신경 공부하실 때 7번 신경, 안면신경 했죠. 기억나세요? 그림을 막 그렸었어. 이렇게 7 그리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7번은 얼굴에 앞면에 신경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혀가 있었어요. O자 그리면서 혀가 있었는데 혀의 앞쪽에 막 7을 그려 넣었거든요. 그때 혀의 3분의 1, 7 미각을 담당한다면서 이게 7 3개 제가 그린 적 있어요. 혀의 앞쪽에 3분의 2 미각을 담당하는 것은 안면신경이다. 7번 뇌신경 되는 거고, 뒤쪽 3분의 1은 설인신경. 그래서 뒤쪽 이렇게 그렸어요. 혀를 붙잡고 쭉 내립니다. 그래서 혀와 인두의 신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설인신경이죠. 혀의 뒷부분에 3분의 1 쪽에 미각을 담당하는 것은 설인신경, 구뇌신경 되는 거예요. 제9뇌신경. 너무 까만색으로 했네. 그죠? 그래서 7번 뇌신경, 9번 뇌신경. 7번 뇌신경은 안면신경이, 그리고 9번 뇌신경 이름은 설인신경이에요. 이 두 신경이 미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혀에서 느끼는 맛은 액체로 된 화학물질이어야 돼요.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미래의 미각세포를 자극해서 미각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이 미각신경이 대뇌로 가져가요. 대뇌의 측두엽이 미각 중추됩니다. 우리 후각의 중추도 측두엽이었어요. 근데 미각의 중추도 측두엽이라는 거. 혀의 모든 부위에서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혀의 앞부분은 단맛을, 혀의 양쪽 옆에는 신맛을, 혀의 안쪽 제일 안쪽에는 쓴맛을, 그리고 혀 전반적으로 짠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혀의 맛지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연구 결과 그것이 아니다. 혀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책이 어디 부분에 있냐면 1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림 옆에 138번 그림 옆에 보면은 혀에 있는 미래의 맛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맛을 느끼는 부위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개의 미래에서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수용체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 그러니까 결론은 혀의 모든 부위에서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맛봉오리잖아요. 미래 속에 맛을 느끼는, 단맛을 느끼는 세포, 그리고 쓴맛을 느끼는 세포, 짠맛을 느끼는 세포, 신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의 미래 속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이 뭐냐? 우마미 맛. 이 우마미 맛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조미료 맛, 감칠맛 있죠. 감칠맛을 느끼는 세포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맛,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우마미 맛 해서 5가지 맛을 한 가지 미래에서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부위에 따라서 특정 맛이 잘 느껴지는 민감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한 세포에서, 하나의 미래에서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정보를 바꿔서 저장해야 됩니다. 이게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제부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각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봅니다. 미각기관은 미뢰에서 이루어져요. 미뢰. 빨간색으로 할게요. 미뢰에서 이루어진다. 맛봉울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미뢰는요, 엄청 많이 있다. 엄청 많이 있고 미각세포를 통해 미각신경으로 전달되면 측두엽으로 간다. 측두엽이 미각 그리고 후각의 중추가 됩니다. 자, 그리고 후각에서는요, 우리 기체화학 물질을 받아들였잖아요. 소형체에서. 미각은요, 액체화된 화학 물질을 미각세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혀의 모든 부위에서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수 감각기관, 3번째 시각기관 됩니다. 시각기관. 시각이 제일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우리 후각과 미각은 한번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각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관 담당하는 구조물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안구라고 합시다. 우리 이제 눈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해부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안구라고 합니다. 안구는요, 직경이 약 24mm의 구형체예요. 구형체, 공 모양이라는 거죠. 자, 안구가 색깔을 감별하고 명암을 조절하는 기관됩니다. 자, 안구의 벽은 외층, 중층, 내층의 구조로 구분이 되고 다양한 구조물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눈을 빛이 들어오면 굴절을 시켜요. 그래서 뒷부분에 상을 맺히게 해서 그 상을 우리 시각세포가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굴절 매개 물질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바깥층이 외층입니다. 외층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막됩니다. 먼저 공막 나왔어요. 공막은 우리가 눈을 봤을 때, 사람 눈을 봤을 때 이 부분이죠. 하얀 부분. 점 찍어 놓으니까 이상해서 지웁니다. 여기 레이저 포인트로 합니다. 이 부분이죠. 하얀 부분을 공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 뒷부분까지 다 덮여져 있어요. 이 뒷부분까지 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눈의 후방 6분의 5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막됩니다. 공막. 후방 6분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눈을 공처럼 유지시킨다. 흰색이다. 그리고 엄청 질겨요. 이게 해부할 때도 메스로 잘 잘리지도 않는데 엄청 질겨서, 그렇기 때문에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뒷부분을 이렇게 공막이 싸고 있다. 바깥 부분을 하얀 부분인 공막이 싸고 있다라고 하면 앞부분은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뭔가가 덮고 있긴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투명하다. 이 투명한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것은 바로 각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안구의 전방 앞쪽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6분의 5는 공막, 하얀 부분이고 6분의 1은 투명한 부분이다. 이 두 공막과 각막이 가장 바깥층이라고 하는 거. 각막은요,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투명해요. 투명하고 혈관도 없어요.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제 한꺼풀 이렇게 덮어 쓰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켜요. 1차적으로 빛을 굴절시키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막과 각막이 가장 안구의 외층을 차지하고 있더라. 자, 색깔 바꿔서 중층입니다. 중층. 이름이 좀 생소한 맥락막이 있어요. 맥락막이에요. 맥락막은 받침이 다 기억이죠. 맥락막입니다. 맥락막 기억처럼 커튼을 쫙 쳤다 라고 생각하세요. 안구 안쪽에 중간층에서 커튼을 쫙 쳐놨어. 왜? 암막 커튼이야, 암막 커튼. 자, 맥락막에는 읽어보면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어. 우리가 앞에 피부 쪽에서 멜라닌 색소에서 배웠죠. 암갈색, 흑갈색을 띠고 있는 색소라고 배웠어요. 자, 이 멜라닌 색소가 많으니까 어때요? 암갈색을 띠고 있고 엄청 어두운 색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구 안쪽을 암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암실을 왜 만들어주겠어요? 바깥쪽으로 우리 투명한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상이 잘 맺혀지게 하려고 하면 우리 영화관 같이 안쪽을 어둡게 만들어줘야지 상을 잘 맺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막은 맥락막 이름처럼 커튼을 쫙 쳤다. 기억처럼. 그래서 암갈색이고 암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구의 영양 공급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맥락막은 암실을 맡아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모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양체라고도 합니다. 선모체가 모양체입니다. 모양체는 어디 있냐면 얘가 모양체예요. 모양체는 수정체를 이렇게 한쪽으로 붙잡고 있어요. 수정체를. 그래서 맥락막 앞쪽에 있고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평활 근육이다. 수정체가 뭐예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가까운 데 있는 물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저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져 가지고 가까이 볼 수 있게 되고 수정체가 이 선모체가 이 모양체가 이완이 되면 이게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먼 곳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교과서에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뭐 요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이다. 평활 근육으로 되어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합니다. 선모체 모양체. 사실은요 우리 신경계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공부하실 때 이 선모체 모양체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잠깐 볼까? 보실 수 있는 사람만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122페이지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표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선모체근이라고 나왔어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할 때 선모체근이 이완일되면서 이때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고 부교감신경이 흥분되었을 때는 선모체근이 수축을 해서 가까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공부할 때 선모체근 요거 약간 심해요. 선모체까지는 심하긴 한데 요것도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그렇구나 하고 기억을 해 놓으실까요? 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선모체가 이완이 돼서 멀리 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서 가까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모체 근육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로 홍채 있습니다. 홍채는 어떤 부분이냐면 요 눈을 봅니다. 이게 우리 어떤 눈이 아름다운 사람의 눈을 가져왔는데 눈은 엄청 아름답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제일 심오하고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기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 이 안쪽에 검은 부분이 있죠. 이 검은 부분, 이 검은 부분이 우리 그거 되죠. 동공이 됩니다. 동공. 이 동공으로 빛이 들어가서 뒤에 상이 맺히는 건데 이 동공은 빛에 따라서 빛이 밝을 때는 동공이 빛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작아지죠. 동공이 좁아져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동공이 커지는데 이 검은 동공 바깥쪽에 있는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 있죠. 인종마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눈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회색빛이라든지 초록빛을 띠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색이나 검은색 부분이 많죠. 이 부분이 바로 홍채입니다. 홍채. 이 홍채 부분을 조절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홍채에서 빛 반사도 일어나요. 응급실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후송되어 오면은 펜라이트를 통해서 우리 동공 반사가 있는지 살펴보죠. 이 펜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비쳤을 때 동공이 작아지는 동공 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미리 이렇게 체크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뇌에 손상을 입은 분들은 동공 반사가 없기도 해요. 빛을 쬐었는데도 동공 반사가 없어. 그리고 핀포인트로 너무 좁아져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병적인 거죠.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이 동공이 풀 딜라테이션 됐다고 해서 완전히 최대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홍채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동공이 막 커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사망되신 분들의 동공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채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홍채 계속합니다. 홍채는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리고 렌즈의 조리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종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 홍채의 색소가 들어있어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정리합니다. 외층은 공막과 각막이다. 공막은 흰색 부분이고 후방 6분의 5를 차지한다. 각막은 투명한 부분이고 전방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둘 다 외층에 있는 공막과 각막은 눈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층에는요 맥락막이 있었어요. 맥락막에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우리 암실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선모체 있었어요. 선모체는 수정체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자, 그리고 홍채 있습니다. 홍채는요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홍채 됩니다. 홍채. 자, 그리고 중층까지 했으니까 내층 봐야 되죠. 넘어갑니다. 자, 말이 갑자기 빨라져서 다시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시각기관에 가장 안구의 내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내층은 신경층이라고 해요. 왜? 신경이 분포하고 있겠지. 그래서 가장 내층에 신경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망막 나옵니다. 망막. 자, 우리 맥락막 배웠죠? 맥락막이 중층에 있었잖아요. 커튼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암실 역할을 안쪽에 빛이 차단되도록 암실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맥락막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연노랑색으로 망막이 보입니다. 망막. 자, 이 망막은요, 맥락막 안쪽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고요. 시각신경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공으로 아까 빛이 들어오면 동공으로 빛을 이렇게 수정체에서 굴절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망막 부분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망막 부분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각신경이 그 상을 읽어 시각신경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망막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망막은 시각신경이 존재하는 상이 맺히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자, 두 번째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은 뭐냐면 시각신경 원반이라고 합니다. 맹점은 이 부분이에요. 그림에서 제가 지금 점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컴퓨터 책상에서 선을 이제 컴퓨터 아래로 다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구멍으로 선이 다 들어가잖아요. 또는 또 하수구 구멍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수구의 그 구멍으로 뭐 막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구멍이에요, 구멍.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망막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시신경들이 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대뇌로 가려고. 자, 시각신경하고 혈관들이 이쪽으로 다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이 위치하는 곳에는요, 시각신경이 없는 거예요. 자, 시각신경들이 막 여기 분포하고 있어서 이 시각신경들이 막 이쪽으로 다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이 구멍에는 시각신경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통로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시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이 맺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와서 맹점 부분에 상이 맺히면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망막에서 신경섬유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으로 이 부분에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상이 맺히면 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맹점은요, 우리가 눈 한쪽을 감았을 때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A4 용지를 준비하고 바늘 딱 접어다 팬 다음에 한쪽에는 검은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칠하고 한쪽에는 X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종이를 들고 보세요. 검은 점을 계속 보시면 견눈으로 검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견눈으로 X자 부분이 보이는데, 이 종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양쪽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검은 X 부분이 안 보여요. 검은 점을 초점을 맞추고 볼 때 X 부분이 견눈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X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X가 맹점에 상을 맺혀 있을 때는, 맹점에 상이 맺힐 때는 그 X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맹점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맹점을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쪽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알을 계속 굴리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맹점이 있다는 거. 그 맹점에 상이 맺히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신경세포가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시각세포와 혈관들의 통로가 되는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반입니다. 황반은 맹점이랑 반대예요. 왜냐하면 황반에 시각세포들이 밀집해 있어요. 시신경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반이라는 부분에 상이 맺히면 엄청 또렷하게 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황반은 중심화라고 하고요. 망막의 가운데 조금 들어간 듯한 부분인데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누르스름한 반점으로 보인대요. 그 부분에 시신경이 밀집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상이 맺히면 가장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시력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층까지 보셨어요. 4층. 4층은 망막과 맹점과 황반이 있다. 망막은 상이 맺히는 부분이고 시각세포가 존재한다. 시각신경이 존재한다. 그리고 맹점은요, 시신경이 없어. 통로가 된다. 시신경들과 혈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는 시신경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 상이 맺히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반이라는 곳은 시신경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곳에 상이 맺히면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곳을 황반 중심화라고 합니다. 자, 이 이름들이 망막, 맹점, 황반 이런 이름들이 좀 생소해요.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들은 보셔가지고 이 이름만큼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그죠? 공막 봤어요. 가장 바깥쪽에 공막 봤고 그리고 두 번째 층에 맥락막도 봤고 제일 안층에 망막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 맹점도 봤고 황반도 봤고 자 앞쪽으로 각막도 봤고 그리고 우리 홍채 봤어요. 그죠?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그리고 여기 구멍 있죠? 요 구멍이 동공되는 거예요. 이 동공 뒤쪽으로 수정체라는 동그란 부분에 수정 모양의 수정체가 있고 그죠? 잠깐만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요게 수정체가 동그랗게 있고 그죠? 이 안쪽에 차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각기관입니다. 자 굴절, 매개 물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왠지 굴절, 매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시키는데, 빛을 굴절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들일 것 같아요. 자, 굴절, 매개 물질. 우리 먼저 저기 겉부분 공막에 대해서 보셨고 그리고 안쪽에 맥락막이 있었고 제일 안쪽에 상이 맺히는 망막이 있었어요. 그 망막 안에 안구의 제일 안쪽을 채우고 있는 젤리 같은 물질은 유리체라고 합니다. 유리체. 유리체는 다에 있습니다. 유리체는 초자체라고도 합니다. 젤리 모양이고 안구의 중심부를 채우고 있고 투명한 액체입니다. 젤리 같은 모양의 투명한 액체이고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안구 안쪽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눈의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유리체입니다. 유리체. 자 그리고 우리 수정체에 있었어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뭐였어요? 모양체, 선모체였죠. 자 수정체는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바둑알 같이 수정 같은 부분입니다. 자, 홍채의 뒤쪽에 고정되어 있어요.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 우리 투명한 부분은 다 혈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혈관이 있으면 혈관이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없어요. 그리고 원근에 의해서 두께가 변화가 된다. 그 변화를 시키는 건 모양체, 선모체였죠. 그리고 광선을 굴절시킨다. 보시면은 이렇게 통통하게 볼록 렌즈 같이 생겨가지고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이 맺혀지는데 이게 들어와서 각막에서 한 번 굴절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체에서 두 번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딱 굴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상을 맺혀지게 해주는 곳이 바로 수정체 됩니다. 자 그리고 안방수 있습니다. 안방수는요 각막과 홍채 사이에 있어요. 각막이 어디예요? 앞쪽 부분을 제일 겉부분을 차고 있는 외층이 각막이었잖아요. 각막과 홍채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도 물이 차 있다. 액체가 차 있다. 그것도 투명하다. 안구에 영양 공급을 하고 그리고 압력도 유지하고 자, 우리 녹내장이라는 질환은요, 이 안방수에 대한 한 문제예요. 안방수가 많아지거나 안방수가 잘 배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녹내장을 일으킵니다. 녹내장 이렇게 간로하고 있는데 녹내장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안방수이다 라고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굴절 매개 물질까지 해서 이 시각기관에 여기 막 옆에 막 쓰여 있는 구조물 이름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보셨어요. 이름들이 조금 약간 생소하고 어렵고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막, 각막, 망막, 홍채, 맥락막, 황반, 눈 시각의 기관의 그 구조물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 아셨으면 그게 뭐 수정체가 이완이 된 모양체가 이완이 되고 수정체가 얇아지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이름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맥락막은 암실 역할, 황반은 시신경이 가장 많은 곳, 망망은 상이 맺혀주는 곳 이런 거 있죠. 유리체는 안에 차고 있는 곳 이런 것까지는 그렇구나 하고 두 번, 세 번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각이라든지 감각기관이 막 그 비율이 시험 문제가 높게 출제되는 부위는 아니지만 나온다면 시각기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뒤에 귀, 청각 이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두 번, 세 번 봐서 이 역할하는 것과 구조물의 이름과 이런 것까지는 인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시와 원시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근시. 근시는요. 페이지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시와 원시. 자, 근시는요. 초점이 우리 뒤에 망막에 초점이 딱 상이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망막에 딱 맞아져야지 우리가 또렷하게 가장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초점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혀 있을 때는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 가까운 것의 시력. 가까운 것의 시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먼데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시와 원시를 헷갈리시는데, 근시는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가까운 시력. 자, 가까운 시력이 잘 보인다는 것은 먼데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시는 먼 것이 보이지 않는 굴절 이상이에요. 먼 곳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목 렌즈로 교정하게 됩니다. 자, 원시는요. 원시는 망막 뒤쪽에 상이 맺혀 있네. 그죠? 원시는 먼 시력을 말해요. 먼 시력. 자, 먼 시력은 뭐예요? 먼 데께 잘 보인다는 거니까 가까운 데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시는 반대로, 이름과 반대로 원시니까 먼 시력이다. 그래서 가까운 데께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노안 됐을 때 가까운 데께 안 보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책이라든지 신문을 보실 때 막 최대한 뒤로 해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 할머니 안경은 돋보기 안경이잖아요. 볼록 렌즈잖아요. 볼록 렌즈. 그래서 원시는 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볼록 렌즈로 교정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고 지나가고, 난시라는 게 있는데, 난시는 상이 막 여러 개 맺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과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깊이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근시, 원시 뭐 이렇게 개념만 알고 어떻게 교정하는지, 그죠? 근시는 오목 렌즈로, 원시는 볼록 렌즈로,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눈물의 이동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한번 짚고 갑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이 우리 어디 눈물샘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눈물샘이 우리 눈꺼풀 쪽과 눈썹 아래쪽에 눈두덩이 있는 쪽에 눈물샘이 안쪽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가 돼요. 어디로? 눈물길로. 여기 눈물관이 있죠? 눈물관이 막, 그죠? 꼭 구름과 비 같아요.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가 되면 누관을 통해서 눈물길로, 그죠? 안구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깥으로 배출되는 눈물도 있지만 그 양이 많으면 여기 눈물점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집어 보면 눈물점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 통로가 있다는 거죠. 이 통로를 통해서 눈물 주머니로 통해서 눈물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막 우리가 뭐 눈물이 나올 때 막 콧물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 눈물 주머니 쪽으로 눈물이 들어가서 코랑 연결된 누비관을 통해서 코 안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기 때문에 콧물 나온다고 하는 게 눈물이 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약 점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약 성분이 눈에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막 안약을 넣으면 막 코도 막 씹은 맛이 나잖아요. 코도 입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막 쓴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 성분이 눈물 기관을 타고 코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혀나 코 속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좋잖아요. 안약은 안구에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점정할 때는 내안각 부분을 약간 눌러주는 게 좋다고 해요. 안약들이 골고루 흡수되기까지 안구를 이렇게 굴려주면서 내안각은 눌려주는 게 좋다. 내안각이 어디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 눈물점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누르고 안약을 넣어주면 이 눈물점을 통해서 안쪽으로 안약이 안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안각을 약간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검이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검이라고 하는 건 눈꺼풀 말합니다. 눈의 전면을 덮고 있는 부분이다. 외부 자극 시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죠? 눈을 깜빡깜빡하고 속눈썹도 달려 있어가지고 눈을 보호해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안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눈도 깜빡거리고 속눈썹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윤활이 눈물이 나와가지고 윤활 작용을 하면서 각막과 그리고 안검 사이에 눈물이 있어가지고 눈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많이 들으면 눈을 막 찡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검도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결막이라고 있어요. 결막. 결막은 안검 안쪽도 이렇게 약간 투명한 막이 싸고 있고요. 공막의 전면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이 있어요. 점막, 이렇게 미끌미끌한 점막이 덮고 있는 것을 결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결막염이라고 해가지고 눈병 잘 걸리잖아요. 결막에 염증이 생긴 걸 결막염이라고 하는데, 안검 내 쪽으로 보시면 결막염 걸렸을 때 안검을 뒤집어 보면 막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검의 안쪽 부분과 공막의 가장 겉면, 약간 미끌미끌하게 한 면을 덮고 있는데 그곳은 결막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듣고 갑니다. 특수감각기관의 마지막 기관으로 청각기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청각기관은 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 귀는 측두골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존재하고 있죠. 가장 바깥 부분인 외이와 중간 부분인 중이와 제일 안쪽 부분인 내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가장 바깥쪽의 외이에는 귓바퀴부터 시작이 되죠. 연골로 이루어진 귓바퀴가 소리 음파를 모아서 외이도로 소리를 전달합니다. 자, 우리 외이도도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이도를 통과해서 음파가 고막을 두드리는데 이 고막이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북이 울리듯 고막이 울립니다. 자, 고막은 어른 새끼손톱만 해요. 이 고막을 지나치게 되면서 중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고막이 외이와 중이의 경계를 이루는 부위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고막을 지나쳐서 중이에 갑니다. 중이는요,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를 중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다시요. 예, 아니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는 중이관, 이관이라고 해서 인두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중이관, 이관, 인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지대 같은 곳에 가면 귀가 막 이렇게 먹먹하게 압력 때문에 먹먹해지는데 침을 한번 꼴깍 삼키면 이게 인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 이관이 곧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해서 상부기도 감염에 걸렸을 경우에는 중이염으로 감염이 잘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중이염에 잘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중이에는요, 이소골이 있어요. 또 이관이 있고 이소골이 있습니다. 이소골이라고 하는 건 뼈죠.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있어요. 이 이소골이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등골, 주골, 그리고 침골 이렇게. 근데 그 이소골의 각각의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소골은 역할이 중요해요. 역할이. 음파 진동을 고막이 진동으로 바꿔준 그 음파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증폭해서 달팽이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소골이 손상을 받으면 소리를 증폭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뇌로 넘어갑니다. 뇌에는요, 비로소 우리 청신경들이 분포하고 있죠. 자, 전정기관이 있어요. 전정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전정. 그림 보시면 여기 중간 부분을 전정이라고 하고, 전정의 앞에는 세반고리관, 반고리관이 3개 있고 뒷부분에는 달팽이관이 있는 거죠. 자, 전정과 반고리관은 안쪽에 림프액이 차져 있어요. 전정과 반고리관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안쪽에 림프액이 차 있어서 림프액이 안에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우리가 평형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전정은 특히 머리 위치나 경사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반고리관은 우리 회전하는 감각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가 눈을 감고 몸을 이렇게 기울였을 때도 느껴지는 것이 그 림프액의 움직임 때문이고, 우리가 주위를 빙글빙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을 때 그 어지러움이 한동안 지속되는 것이 그 반고리관 안쪽에 림프액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참을미를 하는 경우도요, 계속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 안쪽에 림프액들이 철렁철렁 거리잖아요. 그게 우리 시각신경하고
서로 조화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참을미 증상이 되는 거예요.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이 다 림프액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달팽이관 있습니다. 달팽이관은요, 우리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비로소. 자, 이소골에서 증폭시킨 소리의 전달, 음파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달팽이관에는 청각을 수용하는 코르티 기관이 있어요. 이 코르티 기관에서 음파가 신경성 흥분으로 전환이 되어서 자, 청신경으로 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대뇌에 전달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비로소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청각 기관까지 특수 감각 기관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고 이번이 마지막 시간으로 인체 구조와 기능 기초 해부 생리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앞으로도 다른 아직 양리학도 남았어요. 양리학도 3번 정도 강의를 더 업로드할 예정이고 준비가 되는 대로 다른 과목으로 다시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